미국이 70억 원을 쏟아부은 방공 시스템이 있습니다. 독일이 수십 년을 연구한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동 6개국이 일제히 미국제를 거부하고 단 6만 원짜리 포탄을 쓰는 한국 무기를 선택했습니다. 세계가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무기가 감히? 하지만 드론이 날아오던 그 3.2초 대한민국의 비호복합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불꽃 하나로 모든 조롱을 잠재워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반세기 만에 세계 방산의 판을 뒤집은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대한민국 화이팅!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브래드 콜킨스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출신이고 올해로 56입니다. 직업은 방산 전략 분석가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나토 방공 시스템 수석 자문위원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습니다. 미 육군에서 방공포병 장교로 12년을 복무했고 전역 후에는 민간 방산 컨설팅 분야에서 꼬박 26년을 일해왔습니다. 레이시온, 로키드 마틴 같은 세계 최대 방산 기업들의 자문을 맡아왔고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안보정책 석사 학위도 받았습니다. 스스로 말하기 조금 부끄럽습니다만 제 이름 썩 자가 방산업계에서 나름의 무게를 갖고 있었습니다. 싱크탱크 강연에 초청받고 학술지에 논문을 기고하고 각국 정부 관계자들이 자문을 구하러 찾아오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습니다. 브래드, 내가 하는 일이 나라를 지킨다. 아버지는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던 분입니다. 1950년 22살의 나이로 이름도 잘 몰랐던 나라 한국 땅을 밟으셨습니다. 돌아오셔서는 한 번도 그 전쟁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새벽마다 식탁에 앉아 커피를 드시면서 창밖의 하늘을 오래 바라보셨습니다. 어린 저는 아버지가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몰랐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 하늘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생각하셨다는 걸. 그리고 그 전쟁에서 함께 싸우다 돌아오지 못한 전우들을 생각하셨다는 걸. 저는 방공포병 장교를 지원할 때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하늘을 지키는 무기를 연구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 다짐이 26년의 밑바닥에 깔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장교 임관식을 마치고 별을 달던 날 어깨를 꽉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브래드, 무기는 쓰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야. 쓸 필요가 없도록 만드는 거야. 저는 그 말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아니, 잊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믿는 사람입니다. 감이나 직관이 아니라 숫자와 검증된 실전 기록만을 신뢰합니다. 그게 제 26년의 원칙이었고 저는 그 원칙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방산 분석가에게 데이터는 신앙과 같은 겁니다. 데이터가 없으면 무기가 아니다. 이것이 제가 후배들에게 늘 강조하던 말이었습니다. 강의실에서도 회의실에서도 골프장에서도 저는 이 원칙을 한 번도 흔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숫자가 말하는 것이 진실이고 감정이 말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 안에서 저는 한 가지 확고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계 방산은 미국과 유럽이 이끌어간다는 것. 그 외의 나라들은 아직 배우는 단계라는 것. 아시아는 특히 한국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 방산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조차 없었습니다. 필요를 느끼지 못했으니까요. 워싱턴 DC 싱크탱크 강연에서 저는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아 방산은 미국의 20년 후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청중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 반응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로비에서 몇몇 동료들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브래드, 오늘도 명강의였어. 저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그날 강연장 한쪽에서 조용히 자리를 뜨는 사람이 있었다는 걸 저는 그때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사무실은 워싱턴 DC 중심부에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펜타곤 방향으로 시야가 트이는 곳이었죠. 아침마다 저는 커피를 내리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풍경이 좋았습니다. 권력과 질서가 느껴지는 도시의 실루엣. 아침 햇살이 회색 건물들 위에 내려앉는 그 장면은 매일 봐도 질리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레이시온 로고가 박힌 머그컵이 항상 놓여 있었고 책장에는 26년간 쌓아온 미국과 유럽 방산 관련 자료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독일 라인메탈,
프랑스 탈레스, 미국 레이시온과 로키드 마틴, 이스라엘 라파엘까지 세계 방산 지도가 그 책장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 책장을 바라볼 때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이것이 내 세계다. 그런데 한국 관련 자료는 단 한 권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비어있는 자리가 바로 제 무지의 크기였습니다. 아내 수잔과 저는 결혼한 지 28년이 됐습니다. 수잔은 대학에서 문화인류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우리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저는 숫자와 데이터를 사랑하고 수잔은 사람과 문화를 사랑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 차이가 있었는데 28년이 지난 지금도 그 차이는 여전합니다. 수잔은 그걸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거라고 했고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수잔이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한 건 5년 전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취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소파에 앉으면 항상 한국어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게 좀 불편했습니다. 이유는 딱히 없었습니다. 그냥 낯설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의 일상에 들어오는 게 왠지 저의 세계를 침범하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스운 생각이었습니다. 수잔은 가끔 드라마를 보다 말고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브래드, 한국 사람들 참 열심히 사네요. 전쟁이 끝나고 이렇게 됐다는 게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그 말에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뭐. 수잔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다시 드라마를 봤습니다. 그때 수잔의 눈빛에 뭔가가 있었다는 걸 저는 훨씬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수잔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모르고 있는 것을. 어느 날 저녁에는 수잔이 끓여준 라면을 처음 먹어봤습니다. 한국 라면이었습니다. 수잔이 뚜껑을 열며 말했습니다. 한번 먹어봐요.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라면을 제일 많이 먹는다고 하던데. 저는 한 젓가락 먹고 멈췄습니다. 맵고 진하고 독특했습니다. 놀랍게도 맛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왠지 불편했습니다. 이 나라가 방산도 아니고 라면도 아니고 도대체 뭘 못 만드는 거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불편함 자체가 이미 제 편견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딸 엠마는 올해 23입니다. 언제부턴가 방에서 한국 음악이 흘러나오더니 어느 날은 서울대 교환학생을 가고 싶다며 서울 사진들을 제 앞에 쫙 펼쳐놨습니다. 한강 야경, 경복궁, 광화문 광장, 인사동 거리, 홍대 거리. 사진마다 활기차고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엠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때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엠마, 서울은 나중에 가도 돼. 거긴 아직 개발도상국이야. 엠마가 조용히 사진을 접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조용했습니다.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금도 가끔 떠올립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떠올리면서요. 레이시온의 이사 더그 페리시와는 거의 매주 골프를 쳤습니다. 더그는 호탕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버지니아주 교외의 조용한 골프장에서 우리는 매주 한 라운드씩 돌았습니다. 그날도 페어웨이를 걸으며 더그가 말했습니다. 브래드, 이번 중동 계약은 우리 거야. 자네 보고서만 믿어. 사우디 왕실도 에미리트 정부도 결국은 미국 무기를 고를 거야. 항상 그래왔잖아. 저는 클럽을 어깨에 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중동은 미국 무기를 원합니다. 항상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더그가 껄껄 웃었습니다. 공이 파란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오만한 착각이었는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 무렵 저는 중동 세계국의 레이시온의 팔라딘 시스템 도입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막 완성한 참이었습니다. 무려 340페이지짜리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실전 데이터, 비용 분석, 유지 보수 효율성, 운용 인력 요구 수준, 기후별 성능 변화, 군수 보급망 적합성까지 빈틈없이 정리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결론 문장을 타이핑하던 그 순간 저는 진심으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등받이에 등을 기대고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26년 경력이 응축된 보고서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완벽했습니다. 레이시온 머그컵을 들어 커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따뜻하고 진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수잔이 소파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넥타이를 풀며 가방을 내려놓았고 수잔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미국 무기가 제일 좋다고 가르치고 왔어요. 저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니까요. 수자는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저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누군가가 한국어로 뭔가를 열정적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수잔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세상이 미국 무기로만 돌아간다고 믿는 유일한 사람 같아요. 저는 냉장고에서 맥주 한 캔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수잔의 말 한마디가 씨앗처럼 어딘가에 박혔다는 걸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료 칼 앨리스가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칼은 저와 함께 16년을 일한 분석가입니다. 조용하고 말수가 쳤고 화를 내는 걸 거의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분석에 있어서만큼은 저보다 더 꼼꼼했습니다. 문서 한 줄도 그냥 넘기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손에 태블릿을 들고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전달해야 한다는 사명감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브래드, 한국 비오복합 최신 데이터 봤어? 이건 좀 달라. 진짜로. 나 어젯밤에 이거 보다가 잠을 못 잤어.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오복합? 칼, 자네 요즘 한국 드라마 보는 거야? 방산 분석하는 거야? 칼은 웃지 않았습니다. 잠깐 저를 바라보다가 태블릿을 책상에 살짝 올려놓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태블릿을 보지 않았습니다. 커피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날도 아무런 의심 없이 제 보고서를 다듬었습니다. 나는 26년간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 확신은 아직 단단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저는 칼이 올려놓고 간 태블릿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냥 한번 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비오복합 관련 영상이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사막에서 드론이 날아오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격추되는 장면. 저는 영상을 멈추고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정도면 훈련용 장난감이네. 그렇게 중얼거리고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면서도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DC의 9월은 유독 길게 느껴집니다. 공기가 건조하고 낮은 뜨거운데 저녁이 되면 서늘해집니다. 저는 그 계절의 냄새를 좋아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기 전 모든 것이 아직 제자리에 있는 그 안정적인 느낌이요. 그런데 바로 그 9월에 제 세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조용히, 아주 천천히. 중동 방공평가단이 미국제 외에 추가 옵션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는 소식이 업계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회의실에서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형식적인 비교 검토 절차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나라든 계약 전에 여러 옵션을 검토하는 척은 하니까요. 그런데 칼 앨리스가 그 공문 내용을 들고 제 사무실에 다시 찾아왔을 때 칼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칼은 의자를 당겨 앉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브래드, 이번엔 진짜 다른 것 같아. 중동 평가단이 이번에는 가격 대비 실전 효율성을 핵심 평가 기준으로 바꿨대. 그리고 한국이 이미 비공개 평가에서 1위를 받았다는 소문이 돌아. 저는 서류에서 눈을 들어 칼을 바라봤습니다. 가격 대비 효율, 그건 가난한 나라들이나 쓰는 기준이야. 중동 산유국들이 돈이 없어? 소문은 소문일 뿐이야. 데이터로 말하라고. 칼은 한참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브래드, 이번엔 나도 확신이 없어. 비오복합 실전 교전 기록을 봤는데 이건 진짜 다른 수준이야.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칼, 그 무기는 실전 경험이 없어. 실전 데이터 없이 시뮬레이션 결과만 있는 무기는 무기가 아니야. 내 원칙이잖아. 칼이 아무 말 없이 나갔습니다. 제가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다가 저도 모르게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비오복합을 검색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재원표를 찾아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미사일과 자동포를 동시에 운용하는 복합체계, 360도 전방위 레이더 탐지, 단시간 반응 속도, 저속 소형 비행체 격추 특화 설계, 드론 전용 대응 모드. 페이지를 넘길수록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26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감각이었습니다. 저는 그 떨림이 무엇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노트북을 닫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읽었습니다. 더그 페리시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레이시온 내부에서도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지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우디 측 실무자들이 미국 제안서에 대한 후속 질의를 줄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약간의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금방 털어냈습니다. 외교적 변수일 거야. 기술적 문제가 아니야. 저는 그렇게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중동 방공평가단의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1순위 후보는 한국의 비호복합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요르단, 중동 6개국이 공동으로 비호복합 도입 검토를 공식화한다는 보도. 자료가 전 세계 방산 매체를 통해 일제히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사무실에서 읽다가 커피잔을 내려놨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화면 속 글자들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더그 페리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화기 넘어 더그의 목소리는 굳어 있었습니다. 평소의 호탕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브래드, 우리 레이시온 제안서가 3순위로 밀렸어. 어떻게 된 거야? 자네가 보장했잖아. 중동은 미국 무기를 원한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더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독일 라인메탈도 2순위고 한국이 1순위야. 한국이 1순위라고. 이게 말이 돼? 그 순간 칼 앨리스가 조용히 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책상 위에 서류 한 묶음을 올려놓았습니다. 비호복합 실전 교전 데이터야. 이제 읽어봐. 제대로. 칼은 그 말만 남기고 나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갈색 표지에 한국어와 영어가 병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표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읽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26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이런 느낌은. 레이시온과 로키드 마틴 고위 임원들이 긴급 화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저도 참석했습니다. 화면 속 임원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예상에 없던 결과 아닙니까?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가격이 미국제 12분의 1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중동 산유국들이 갑자기 저가 무기를 찾는 이유가 뭡니까? 회의실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칼 앨리스가 화면 한쪽에 비호복합에 드론 격추 성공률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94.7%였습니다. 실전 교전 기록 기반의 수치였습니다. 수치를 본 임원들의 얼굴이 일제히 굳어졌습니다. 누군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가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논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미 국무부 관계자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 건은 기술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외교적 레버리지를 활용해야 합니다. 저는 그 문자를 읽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외교적 레버리지를 활용해야 한다. 기술로 이기지 못하면 정치로 막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이 목에 걸린 것처럼 불편했습니다. 그날 퇴근하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자 거울을 봤습니다. 넥타이가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고첨했습니다. 그런데 거울 속 제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확신이 없는 눈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소파에 그냥 앉았습니다. 넥타이도 풀지 않았습니다. 수잔이 주방에서 나오며 물어봤는데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나 오늘 좀 피곤해. 먼저 자. 수잔이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느꼈을 겁니다. 수잔은 말없이 옆에 앉았습니다. 한국 드라마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엔 그 소리가 귀찮았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상한 감각을 이해하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사무실에 나갔습니다. 가로등이 아직 켜져 있는 워싱턴 DC의 거리를 혼자 걸었습니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불도 켜지 않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창밖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새벽빛만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어둠 속에서 비호복합 개발 역사를 처음부터 검색했습니다. 한국이 방공 시스템 개발을 시작한 시점, 1970년대였습니다. 그때 한국은 방공 기술이 전무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수백 달러에 불과하던 나라였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기술 이전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한국은 그 기술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더 솔직히 말하면 경쟁자로 키우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독자 개발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예산이 깎이고 인력이 빠져나가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30년 넘게 이름도 남기지 않은 연구원들이 공장 한켠에서 밤새 설계도를 수정했습니다. 그 기록들을 읽으면서 저는 뭔가 불편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외면해온 무언가를 마주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레이시온 측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중동 현장에 직접 가서 비오복합의 약점을 찾아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상의 방해 공작 임무였습니다.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현지에서 기술적 문제점을 공식 제기하라. 평가단이 재검토하도록 만들어라.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칼 앨리스가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고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처음으로 저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브래드,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게 분석인지 방해인지 생각해봐. 저는 잠시 칼을 바라봤습니다. 16년을 함께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도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칼의 눈빛은 비난이 아니라 걱정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눈이었습니다. 칼, 우리는 지금 미국 방산을 지키는 거야. 그게 우리 일이잖아. 칼은 한참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브래드, 우리 일은 진실을 분석하는 거야. 특정 회사를 지키는 게 아니야. 자네도 알잖아. 칼은 아무 말 없이 나갔습니다. 그날 저는 우연히 칼의 책상 화면에 사직서 초안이 열려 있는 걸 봤습니다.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리고 그 뜨끔함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비오복합 반박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단거리 방공만으로는 현대의 복합 위협에 대응이 불가하다는 논리로 무장했습니다. 탄도미사일 대응 불가, 대규모 포화 상황에서의 포탄 소진 문제, 전자전 환경에서의 레이더 취약성, 운용 인력의 숙련도 요구 수준. 밤새 썼습니다. 커피를 4잔 마셨습니다. 새벽 2시에 완성됐습니다. 저는 그것을 미 국방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번엔 다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사흘 후 평가단 측의 반박이 왔습니다. 단 2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비오복합은 미사일과 자동포를 동시에 운용합니다. 저는 그 2줄을 읽고 오랫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칼 앨리스가 조용히 들어와 제 옆에 섰습니다. 말없이 화면을 함께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브래드, 저 보고서에 핵심 오류가 있어. 비오복합의 복합 운용 체계를 빠뜨렸어. 자동포로 드론을 잡고 동시에 미사일로 중거리 위협을 처리하는 구조야. 내가 처음부터 그걸 말하려 했던 거야. 그런데 자네가 들으려 하지 않았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칼이 맞았습니다. 더그 페리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네 보고서가 망신만 샀어. 평가단에서 비웃었다고.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펜타곤이 보였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익숙한 풍경이 낯설었습니다. 그날 밤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새벽 3시까지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들어오는 가로등 빛만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6년 전 걸프전 현장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모래먼지가 가득한 사막, 방탄복을 입은 30살의 브래드 콜킨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전쟁이 어떤 것인지를 눈으로 봤습니다. 방공 시스템의 실패가 사람의 목숨을 어떻게 앗아가는지를 봤습니다. 단 하나의 판단 착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지를 봤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데이터를 믿기로 했습니다. 절대 왜곡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데이터를 왜곡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26년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사진 속 30살의 브래드를 바라봤습니다. 어리고 패기 넘치고 진실에 목말랐던 그 얼굴. 지금 나는 그때의 나와 같은 사람인가? 그 질문이 새벽 공기 속에서 조용히 떠다녔습니다.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잔이 새벽에 사무실로 커피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수잔은 아무 말 없이 커피잔을 제 앞에 놓고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커피 향이 차가운 어둠을 가로질러 퍼졌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밖에서 새벽 차 소리가 멀리 들렸습니다. 그리고 수잔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두려운 게 무기가 아니라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 아닐까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어딘가에서 뭔가가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잔이 옳았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26년이 틀렸다는 사실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왔다는 사실이. 수잔이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건 미국 방산시장이 아니었잖아요. 하늘이었잖아요. 누군가의 하늘. 저는 그 말에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가 새벽마다 바라보시던 그 하늘이 생각났습니다. 그 의문이 새벽 3시의 공기 속에 가득 찼습니다. 바로 그 이튿날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중동 방공평가단 수석 대표 파이살 알만술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이름을 보고 의아했습니다.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워싱턴 DC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 저는 칼 앨리스에게 보여줬습니다. 칼이 말했습니다. 브래드, 파이살 알만수리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야. 같이 가자. 저는 망설였습니다. 함정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무언가가 저를 그쪽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파이살과의 만남은 워싱턴 DC 도심의 조용한 호텔 라운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파이살은 키가 크고 눈빛이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왠지 낯설지 않은 인상이었습니다. 악수를 나누는 순간 손의 힘이 단단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파이살이 먼저 말했습니다. 당신이 비호폭합을 막으려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브래드 선생님, 한번 직접 보고 판단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선생님이라는 호칭 때문이었습니다. 파이살, 당신이 나를 초청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까? 파이살이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20년 전 텍사스주에서 방산 유학을 했습니다. 그때 브래드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저는 파이살의 얼굴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기억이 났습니다. 강의실 맨 앞줄에 앉아 노트를 빼곡히 채우던 그 진지한 눈빛, 질문이 날카롭고 토론을 두려워하지 않던 그 학생, 수업이 끝나고 남아서 질문을 했던 그 학생, 아직도 그 노트를 갖고 다니는 그 학생이 지금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그 진지한 눈빛, 저는 나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습니다. 파이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파이살이 서랍에서 오래된 노트를 꺼냈습니다. 20년 전 텍사스 강의에서 쓴 노트였습니다. 노란 빛이 도는 낡은 표지였습니다.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파이살이 20년 동안 그 노트를 간직해왔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의 목소리로 적혀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없으면 무기가 아닙니다. 파이살이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데이터는 다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제가 26년 전에 학생들에게 가르친 말이 20년 만에 제자의 입을 통해 저에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테이블 위 커피잔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칼 앨리스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브래드, 중동 현장에 같이 가자. 이번엔 레이시온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위해서. 저는 오랫동안 테이블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결심이 섰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결심이. 그날 집에 돌아와 수잔에게 말했습니다. 중동에 가야 할 것 같아. 수잔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끄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진짜를 보고 오세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한국 지도를 가방에 챙겼습니다. 딸 엠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서울 들를 수도 있어. 잠시 후 엠마의 답장이 왔습니다. 진짜요? 아빠 빨리 와요. 한국 맛있는 거 다 먹여줄게요. 저는 그 문자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레이시온 이사 더그 페리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브래드, 중동 가서 우리 편에서 활동해. 현지에서 기술적 이슈를 제기하면 평가단도 흔들려. 저는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그, 이번 출장은 내 이름으로 가는 거야. 레이시온 이름이 아니야. 더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자네 지금 무슨 소리야. 우리가 몇 년을 같이 일했어. 골프도 같이 치고 같이 계약 따내고. 저는 말했습니다. 더그, 우리가 함께 쌓아온 건 우정이야. 그 우정까지 더럽히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상한 자유로움도 느껴졌습니다. 26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자유로움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비호복합 전체 개발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1970년대 한국이 아무 기술도 없던 시절부터 시작한 이야기였습니다. 기술 이전을 거부당하고 예산이 삭감되고 수없이 실패를 반복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 이름도 남기지 않은 연구원들이 공장 한켠에서 밤새 설계도를 수정하던 이야기. 저는 읽다가 여러 번 멈췄습니다. 창밖에는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한국이 이걸 50년 만에 이뤄냈다고. 50년이면 내 나이와 같잖아. 저는 그 생각을 하며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돌아오셔서 새벽마다 바라보시던 하늘. 그 하늘 아래에서 한국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리야드 공항에 내리자 뜨거운 열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사막의 공기는 건조하고 묵직했습니다. 터미널을 나서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빛의 색깔도, 공기의 무게도, 사람들의 걸음걸이도. 파이살 알만수리가 직접 공항에 나와 있었습니다. 악수를 나누며 파이살이 말했습니다. 브래드 선생님, 오늘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칼 앨리스가 제 옆에서 태블릿을 열며 체크리스트를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는 제대로 보기로 했습니다. 눈과 귀를 모두 열고. 사우디 방공기지에 도착한 것은 다음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해가 막 사막 위로 떠오르는 시간이었습니다. 붉은 하늘과 모래 언덕이 만들어내는 풍경은 숨막힐 정도로 장대했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이 땅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키려는 하늘. 파이살이 기지 사령관과 저를 연결해 줬습니다. 비오복합 실기동 시연이 시작되기 전 저는 기지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현장 운용을 담당하는 한국인 기술 교관이 있었습니다. 파이살이 소개해 줬습니다. 김정우 소령이었습니다. 나이는 40 초반쯤 됐을까요? 키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데 그 안에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장비를 점검하는 손동작이 정밀하고 익숙했습니다. 혼자 하는 일인데도 팀을 이끄는 것 같은 집중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김정우 소령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김정우 소령이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단단했습니다. 공장 노동자처럼 굳어있는 손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이 무기를 만들고 이 손으로 이 무기를 운용하는구나. 저는 그 손의 감촉을 기억합니다.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사막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표적 드론이 발사됐습니다. 시속 300km.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칼 앨리스가 옆에서 스톱워치를 켰습니다. 사막의 열기 속에서 모든 것이 조용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정적이 채 1초도 안 됐습니다. 불꽃이 터졌습니다. 드론이 사라졌습니다. 칼의 스톱워치 화면을 봤습니다. 3.2초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표적 드론이 발사됐습니다. 이번엔 방향이 불규칙하게 바뀌는 기동형 드론이었습니다. 저는 두 눈을 크게 떴습니다. 비오복합의 레이더가 순식간에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2.8초였습니다. 격추였습니다. 세 번째 시연에서는 두 대가 동시에 발사됐습니다. 비오복합은 동시에 두 표적을 추적했습니다. 4.1초 만에 두 대 모두 격추됐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눈을 비볐습니다. 내가 잘못 본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칼 앨리스가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브래드, 잘못 본 거 아니야. 파이살이 격추 데이터 리포트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브래드, 이게 바로 우리가 선택한 이유입니다. 저는 그 리포트를 받아 들고 한 줄 한 줄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박수를 칠 뻔했습니다. 참았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아직은. 그런데 마음 안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진짜라는 것을. 현장에 있는 사우디 방공 장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대표단도 함께 참관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저는 칼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장교들 눈빛을 봐. 저건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야. 칼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브래드, 나 지금 좀 이상해.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혼자 생각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워싱턴 DC에서 급보가 들어왔습니다.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중동 6개국 정부의 외교 채널을 통해 압박을 가했다는 뉴스였습니다. 한국산 무기 도입 시 미군 주둔 축소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읽으며 손이 굳었습니다. 파이살 알만수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브래드, 이 압박의 배경을 알고 있습니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압박의 고리에 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칼 앨리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그가 국무부 인사를 동원한 것 같아요. 더그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당장 돌아와. 자네가 그쪽에 있는 게 오히려 우리 계획에 방해가 돼. 저는 전화기를 바라봤습니다. 리야드의 하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끝없이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중동 6개국 평가단이 결정을 48시간 보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외교 압박의 영향이었습니다. 칼 앨리스가 말했습니다. 브래드, 우리가 진실을 말하면 어떤 결과가 올지 알면서도 할 수 있겠어? 저는 호텔 방에 혼자 앉아 창밖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딸 엠마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아빠, 한국 신문에 비호복합 기사 나왔어요. 엄청나다. 저는 그 문자를 보며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텍사스 강의실, 맨 앞줄에 앉아 노트를 채우던 파이살의 눈빛, 그리고 제가 그때 했던 말. 데이터가 없으면 무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데이터는 다 있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무기는 쓰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야. 쓸 필요가 없도록 만드는 거야. 그리고 그런 무기를 제대로 평가하는 것, 그게 내 일이어야 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새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독립방산 분석 보고서. 레이시온도 로키드 마틴도 미 국무부도 아닌 오직 브래드 콜킨스 개인 명의의 보고서였습니다. 밤새 썼습니다. 리야드의 밤은 깊고 조용했습니다. 창밖에는 별이 쏟아졌습니다. 사막의 밤하늘은 워싱턴 DC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한국 전쟁에서 보셨다는 하늘이 이런 하늘이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며 타이핑했습니다. 비호복합의 기술 재원, 실전 데이터, 가격 효율성, 복합 운용 체계, 드론 격추 성공률, 운용, 인력 현황, 실전 적용 시나리오, 유지 보수 비용 비교, 훈련 기간 분석, 편견 없이, 왜곡 없이, 오직 데이터가 말하는 대로. 새벽 4시, 저는 마지막 결론 문장 앞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창밖의 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타이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이제 세계가 배워야 할 기준이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26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정직한 보고서였습니다. 칼 앨리스가 새벽에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보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에는 사막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늘 끝에서 붉은 빛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칼이 말했습니다. 브래드, 이걸 내면 자네 경력은 끝날 수도 있어. 알고 있지? 저는 고개를 들어 칼을 바라봤습니다. 칼, 나는 26년 동안 데이터를 왜곡한 적이 없어. 이번이 진짜 마지막 보고서야. 이걸 왜곡하면 26년이 모두 거짓이 되는 거야. 그리고 아버지가 평생 지키려 했던 것도 거짓이 되는 거야. 나는 그걸 감당할 수 없어. 칼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CNN 레이철 왓슨의 이메일 주소와 중동 6개국 평가단 공식 채널을 동시에 열었습니다. 카치네자, 칼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칼이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순간이었습니다. 더그 페리시로부터 즉각 전화가 왔습니다. 법적 조치를 경고했습니다. 계약 위반으로 소송하겠다고 했습니다. 해고 통보도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듣고 조용히 끊었습니다. 레이시온 로고가 박힌 머그컵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그 머그컵을 꺼내 호텔 방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26년 동안 그 머그컵이 저를 얼마나 무겁게 짓눌러 왔는지 버리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12시간 후 파이살 알만수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딸 엠마에게서도 카톡이 왔습니다. 아빠, 목소리 오늘 좀 달라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배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웃음이었습니다. 48시간 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파이살 알만수리가 단상에 섰습니다. 중동 6개국이 외교 압박을 공식 거부하고 비호복합 도입을 최종 확정한다는 역사적인 발표였습니다. 리야드의 기자회견장에는 전 세계 미디어가 몰려 있었습니다. 파이살은 기자회견 도중 브래드 콜킨스의 독립 보고서를 공식 인용했습니다. 이 결정의 근거입니다.
저는 호텔 방에서 칼 앨리스와 나란히 생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파이살이 제 이름을 부르는 순간 26년이 한꺼번에 지나갔습니다. 걸프전의 사막, 텍사스 강의실, 워싱턴 DC 사무실 창밖의 펜타곤, 수잔의 한국 드라마 소리, 엠마가 보여준 서울 사진, 새벽 3시의 커피향, 아버지가 바라보시던 새벽 하늘, 모든 것이 한꺼번에 지나갔습니다. 칼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참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것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CNN 화면에 레이철 왓슨의 긴급 보도가 떴습니다. 미국 26년 경력의 방산 전문가, 한국 비호복합을 세계 최고 인정.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처음으로 조용히 웃었습니다.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수잔에게 전화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 나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었어. 수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수잔이 말했습니다. 잘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28년을 함께 산 두 사람 사이에서 그 세 글자가 전부였습니다. 보고서가 공개된 다음 날부터 전 세계 방산 전문지에서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하루 만에 보고서 조회수가 수백만을 넘었습니다. 유럽 방산 기관들이 자문 요청을 보내왔습니다. 독일 연방군 자문 채널, 프랑스 방산연구소, 영국 왕립 국방연구소, 호주 전략정책연구소까지. 저는 그 연락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피식 웃었습니다. 유럽 기관들이 저한테 연락합니까? 이젠 제가 배우러 가야 할 것 같은데요. 한국 방위사업청이 중동 6개국과 총 4조 원 규모의 비호복합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다가 창원 공장 영상이 함께 실린 걸 봤습니다. 밤새 생산 라인을 풀가동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용접 불꽃이 튀고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묵묵히 움직이는 장면. 환호도 없었습니다. 떠들썩함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저 손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4조 원짜리 계약이 아니라 수십 년에 포기하지 않은 마음이 만들어낸 겁니다. 미 의회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브래드의 독립 보고서가 방산 청문회 자료로 채택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수잔이 전화로 소리쳤습니다. 뉴스에 당신 이름이 나왔어요. 폴란드, 호주, 인도에서도 비호복합 도입 협상이 시작됐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칼 앨리스가 새 컨설팅 회사를 차리자고 했습니다. 이름은 진실 기반 방산 분석으로 정했습니다. 저는 흔쾌히 함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한국 방위사업청 유석현 박사로부터 창원 공장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배우러 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르치러 가는 게 아니라. 창원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딸 엠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서울 갈게. 기다려. 엠마의 답장이 왔습니다. 아빠 한복 사뒀어요. 저는 그 문자를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창원 공장에 도착한 날 아침은 맑았습니다. 남쪽 바닷바람이 살짝 불었습니다. 저는 생산 라인을 직접 걸었습니다. 비호복합이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을 눈으로 봤습니다. 철판이 프레스에 눌려 형태를 갖추는 것부터 전자부품이 하나하나 삽입되는 것까지, 레이더 안테나가 조립되는 공정, 자동포의 급탄 장치가 검사받는 공정. 어떤 작업자는 렌즈를 들여다보며 1mm 이하의 공차를 잡고 있었습니다. 손이 정밀하게 움직였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오랫동안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작업자에게 통역을 통해 물었습니다. 이 무기가 나중에 어디서 쓰이는지 알고 있습니까? 작업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통역이 전해줬습니다. 잘 만들어야죠. 누군가의 하늘을 지키는 거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의 하늘을 지키는 거니까요. 그 말이 가슴을 꽉 채웠습니다. 이 작업자는 4조 원짜리 계약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냥 자신이 만드는 것이 누군가의 하늘을 지킨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다시 들렸습니다. 무기는 쓰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야. 쓸 필요가 없도록 만드는 거야. 김정우 소령이 옆에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까? 김정우 소령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모든 것을 잃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키는 무기에 모든 것을 담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 용접 불꽃 하나하나의 나라를 지키려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보였습니다. 이제는 창원 공장 방명록에 저는 처음으로 한국어를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석현 박사가 옆에서 발음을 도와줬습니다. 손가락으로 획을 따라가며 알려줬습니다. 칼 앨리스가 웃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방명록을 덮고 한참 동안 생산 라인을 바라봤습니다. 저기서 만들어진 무기가 지금 이 순간 사막의 하늘 어딘가를 지키고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논밭과 산, 작은 마을, 강물.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너무 늦게 봤구나. 그리고 아버지가 젊은 날 왔던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됐구나.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서울역에서 엠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복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뛰어왔습니다. 파란색과 흰색이 섞인 단정한 한복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엠마, 아빠가 미안해. 한국을 너무 늦게 보았어. 그리고 그때 서울은 개발도상국이라고 했던 말 정말 미안해. 엠마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지 않았습니다. 서울 남산에서 야경을 봤습니다. 불빛이 가득한 도시를 내려다보며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구나. 전쟁의 폐허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 도시를 만들었구나. 이 무기를 만들었구나. 이 사람들을 만들었구나.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이 나라가 이제 스스로를 지키는 무기를 만들어 세계에 팔고 있구나. 눈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엠마가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아빠, 한국 사람들 진짜 대단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빠가 몰랐어. 정말로. 26년 동안 몰랐어. 아버지는 알고 계셨는데 지금 저는 다시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레이시온 머그컵이 없습니다. 대신 창원 공장에서 가져온 작은 태극기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버지의 사진이 새로 올라갔습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던 아버지.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하늘을 이제 한국이 스스로 지키고 있습니다. 책장에는 한국 방산 관련 자료들이 새로 꽂혀 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 60년사, 한국군 무기체계 발전사, 비호복합 운영 교범 영문판, 그리고 칼 앨리스가 선물해준 한국어 사전. 그것들을 볼 때마다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낍니다. 부끄러움과 감사함이 동시에 오는 그런 감정입니다. 미 국방부 자문회의에 다시 초청받았습니다. 강연 제목은 제가 직접 정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우다. 강연 첫 슬라이드에 저는 태극기를 넣었습니다. 강연장에 들어서며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맨 앞줄에 파이살 알만수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20년 전 텍사스 강의실에서 그랬던 것처럼 노트를 펼쳐들고 저는 파이살을 보며 웃었습니다. 파이살도 웃었습니다. 저는 강단에 올라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한국에서 배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방산 기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26년 동안 얼마나 좁은 눈으로 세상을 보았는지에 관한 고백입니다. 강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걸프전의 사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텍사스 강의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야드에서 본 3.2초를 이야기했습니다. 창원 공장의 1mm 공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군가의 하늘을 지키는 거니까요. 라고 말했던 그 작업자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연장 곳곳에서 조용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는 메모를 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파이살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20년 전 텍사스에서 들고 다니던 강의 노트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노트 첫 장에 제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없으면 무기가 아닙니다. 그 문장 아래에 파이살이 직접 적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데이터는 다 있습니다. 저는 그 노트를 보며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파이살이 조용히 그 노트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이 노트를 평생 간직할 겁니다. 한국은 나에게 분석 방법이 아니라 삶의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비호복합 한 대가 중동 하늘을 지키는 그 순간 한국의 모든 역사가 함께 날아오르는 겁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 기술 이전을 거부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사막에서 묵묵히 장비를 점검하는 김정호, 소령의 눈빛, 창원 공장에서 1mm의 공차를 잡는 그 손들, 그리고 누군가의 하늘을 지키는 거니까요. 라고 말한 그 작업자의 목소리.
저는 이제 그 모든 것이 하나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저 브래드 콜킨스는 오늘 그것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무기라고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더 단단해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버님 세대가 전쟁터의 잿더미 위에서 이 나라를 세웠고 그 다음 세대가 공장 불빛 아래에서 이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손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겁니다. 한국은 70년 만에 아무것도 없던 나라에서 세계가 배우러 오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주변 분들께도 꼭 전해주세요. 대한민국의 저력을 세상에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